6월 4일 아침 일본 항모부대는 미드웨이 북서쪽에, 미 항모부대는 북동쪽에 있었는데 태스크포스 16의 미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오전 7시경에 출격 작업을 시작했고 태스크포스 17의 요크타운은 그보다 훨씬 늦게 일본 함대 쪽을 향해 함재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태스크포스 16의 지휘관이 스프런스 제독이었고 태스크포스 17과 전체 미 함대의 지휘관이 플래처 제독이었는데 일본 항공모함들이 제1항공전대 2척과 제2항공전대 2척이 모여 있었던 것과 다르게 태스크포스 16의 항모 2척과 태스크포스 17의 요크타운은 어느 정도 따로 작전을 펼치게 되어 있었고 이는 전투 이전 전달된 니미츠 제독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2명의 제독이 진주만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일본 함대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없으면 쓸데없이 아군 전력을 일본 함대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를 Principle of Calculated Risk, 예측된 위험 원칙이라고 했는데 Calculated Risk라는 말을 찾아보면 성공할 경우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스크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함대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 미군 전력을 다 쏟아붓지만 그렇지 않거나 패배가 확실해지면 나머지 항모를 퇴각시켜 아끼라는 말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항공모함 한 척이 얼마나 만들기 힘들고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미드웨이에서 패해도 항모를 남겨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는 지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일본군의 전형적인 마인드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은) 미 함대가 일본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던 날이었고 이날 날이 밝자마자 미드웨이 섬에서 정찰기들이 북서쪽으로 대거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북동쪽에 있던 항모 3척 중 요크타운에서 주로 북쪽 해역을 중심으로 오전 4시 20분에 돈틀리스 10기를 정찰기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 발견은 미드웨이 정찰대에 주로 맡겨졌고 요크타운 돈틀리스 정찰대는 짧은 거리만 정찰하고 곧 귀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어서 일본 항모 2척 발견 소식이 미 항모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미 해군은 일본 항모가 4척 이상이라는 것을 암호의 도구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발견된 2척 이외에 나머지 2척의 행방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미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플래처 제독은 최대한 빨리 일본 항모를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태스크포스 16 항모 2척의 항공대만 발견된 항모 쪽으로 우선 출격시키고 요크타운의 항공대는 나머지 항모 2척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크타운은 새벽에 내보낸 돈틀리스 10기를 착함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항모 2척은 일본 함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남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항모들이 발견되었을 때 태스크포스 16에서만 항공대가 발진한 이유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조지 머레이 함장은 항공대 발진 순서를 호넷과 달리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먼저 상공 호위를 맡은 캡 전투기가 맨 먼저 발진했고 그 다음 순서로 항속거리가 가장 긴 SBD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 그리고 와일드캣 전투기 편대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편대를 출격시켰습니다. 각 편대의 항공기 숫자는 와일드캣 10기, 돈틀리스 33기, 데버스테이터 14기였습니다.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가 발진하고 나서 와일드캣과 데버스테이터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비행갑판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와일드캣은 앞쪽 엘리베이터로 올라와 뒤로 이동되었고 데버스테이터는 뒤쪽 엘리베이터로 올라와 정렬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바로 당일 아침 엔터프라이즈 갑판에서 발진을 기다리는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데버스테이터 14기 중 11기만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사진 설명에는 남은 데버스테이터 3기 그리고 앞을 통해 올라온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사진에 보이는 데버스테이터 바로 앞에 정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투기와 뇌격기를 갑판에 올리는 데만 20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출격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일본 항공기가 어디론가 무전을 보내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7시 40분이었고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이 무전이 톤의 4번기에서 보낸 적으로 생각되는 것 10척 발견 무전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의 무전 포착은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정보 장교들은 지금 포착된 무전이 일본 정찰기가 미 함대를 발견해서 위치를 타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발견 소식이 일본 함대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40분 정도 더 지나야 하지만 스프런스 제독은 미 항공대가 아직 출격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본군에 들켰다면 일본 항공대가 공격해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쯤에는 이미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는 발진을 마친 시점이었고 스프런스 제독은 돈틀리스 편대 상공에서 전투기와 뇌격기 편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일본 항모 발견 지점으로 가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 편대는 일단 전투기 호위 없이 가게 되었지만 상공에서 전투기와 뇌격기 편대를 기다리면서 필요 없는 연료 소비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호넷 항공대 링 중령처럼 전체 엔터프라이즈 항공대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클래런스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이었습니다. 맥클러스키 소령도 호넷의 링처럼 폭격기를 타고 먼저 일본 함대를 향하게 됐습니다. 다른 항모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도 똑같이 돈틀리스로 무장한 2개 편대가 있었는데 바밍 6의 편대장이 리처드 베스트 대위, 스카우팅 6의 편대장이 윌머 갤러허 대위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총 33기가 동원되었는데 주로 바밍 6일 것으로 보여지는 15기에는 1000파운드, 약 453kg 폭탄 한 발씩, 나머지 중 12기에는 500파운드, 약 227kg 폭탄 하나와 100파운드, 약 45kg 2개씩, 마지막 6기는 100파운드 폭탄 없이 500파운드 폭탄 하나만을 장착했습니다. 돈틀리스 폭격대는 뇌격기들이 아직 갑판에 있는 사이 일본 함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VT-6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도 이후 발진했는데 엔터프라이즈 뇌격기 편대장은 유진 린지 소령으로 일주일 전이던 5월 28일 본인의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로 착함하다가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지고 구축함에 구조되었는데 이로 인한 부상으로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그로 인한 기흉과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고글도 잘 못쓰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작전의 자원에서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전투기 편대장은 제임스 그레이 대위였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높은 상공에서 비행하다가 뇌격기 편대가 위험에 빠지면 엄호를 하도록 작전을 세웠습니다. 전투기들이 폭격기만을 엄호하도록 한 호넷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 편대장은 뇌격기 편대 아서 일라이 대위를 만나 뇌격기 편대가 제로기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커먼 다운 짐이라고 무전을 치면 전투기 편대가 하강해서 뇌격기 편대를 돕도록 합의했습니다. 전투기 편대와 뇌격기 편대 간의 이 합의가 나중에 또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곧 그레이 대위의 전투기 편대가 발진했고 이를 따라 뇌격기 편대가 발진했습니다. 뇌격기 편대가 발진했을 때 이미 먼저 출격한 폭격기 편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 정찰기가 보내는 것으로 예상되는 무전의 포착으로 인해 고고도의 폭격기와 저고도의 뇌격기 그리고 이들의 호위를 맡은 전투기가 일본 항모부대에 합동 공격을 펼친다는 계획은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거의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록 호넷처럼 막장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태스크포스 16 엔터프라이즈 호넷 항공대의 일본 항모 공격은 미드웨이 항공대의 공격처럼 축차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 태스크포스 16 항공대가 우여곡절 끝에 일본 항모부대를 향하고 있을 때 태스크포스 17의 요크타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출격시킬 때는 항상 바람을 맞으면서 출격시킵니다. 비행기는 날개로 받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양력을 얻어 뜨게 되는데 따라서 항모 자체의 속력과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맞바람을 합친 합성 풍력이 중요했습니다. 이건 항공기가 착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공기가 착함할 때도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함해야 위험하지 않고 착함이 더 쉬워집니다. 이 그림은 2차 대전 때 미 항공모함에 함재기가 착함하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도 원칙적으로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함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들은 항공기 이착함 시 맞바람을 받기 위해 항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던 미 항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요크타운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크타운은 돈틀리스 정찰기를 착함시키기 위해 바람을 맞는 동쪽으로 항진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남서쪽으로 항진을 계속해서 태스크포스 16과 17은 가장 많이 벌어진 거리가 약 37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크타운은 이 벌어진 거리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두 척의 항모보다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새벽에 출격시킨 돈틀리스 정찰기를 전부 착함시킨 요크타운도 남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포스 16이 이미 발견된 일본 항모 두 척을 공격할 때 요크타운은 나머지 두 척의 일본 항모가 발견되면 이를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정찰기들로부터의 다른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은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더 기다리면 항모의 함재기가 가득 찬 채 공격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8시 38분 요크타운은 이미 밝혀진 일본 항모 위치로 공격대 발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크타운에서 발진한 폭격기는 17기, 그리고 전투기는 6기에 불과했는데 바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일본 항모 두 척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 항모 4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찾는 것은 당연했지만 요크타운의 기록을 볼 때 미드웨이 항공대가 일본 항모 부대에 계속 공격을 가했어도 일본 항모 4척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미 항모 부대에 결국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8시 38분은 호넷의 월드런 뇌격기 편대가 이탈한 지 8분 정도 후였습니다. 요크타운 항공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등장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그레이 대위의 와일드캣 편대는 22,000피트, 약 6.7km 고도까지 상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 편대가 절반 정도까지 상승했을 때 뇌격기 편대가 출격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와일드캣 편대가 많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22,000피트 고도에 이르렀을 때 해변가의 사이에 군데군데 구름이 끼어 있어서 시야가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와일드캣 편대는 뇌격기들보다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S자로 선회 비행을 하면서 뇌격기들 위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와일드캣 편대는 구름 밑에 있는 뇌격기 부대를 목격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는데 최대한 린지 소령의 뇌격기 편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와일드캣과 데버스테이터 편대가 일본 항모 부대가 있는 남서쪽으로 향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위치는 바다 위 어디쯤이었는지 기록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때 그레이 편대장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기 편대 밑에서 비행하던 뇌격기 편대는 같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린지 소령의 편대가 아니라 호넷 항공대에서 이탈해서 일본 항모 쪽으로 향하던 월드런의 뇌격기 편대였습니다. 자기가 엄호할 편대는 놓치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다른 항모의 편대를 만난 것인데요. 월드런이 내가 월드런이라고 직접 무전을 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의 전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암호의 도구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 작전을 실행하는 데는 예기치 못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호넷 뇌격기 편대와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편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